사내 새끼면 다야? 넌 이등병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새벽 하늘을 가르며 헬기의 프로펠러가 울부짖는다. 차가운 바람 속 한 일병은 안전장구 없이 문가에 서 있다. 장교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를 겨눈다. 지금도 버틸 수 있겠나? 조롱 섞인 웃음이 퍼지는 순간 발길질이 날아든다. 몸은 허공으로 휘청 어둠의 심해가 입을 벌린다. 그러나 목에 걸린 작은 붉은 빛이 미약하게 깜빡였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 지역에서 듣고 있나요? 산책을 하시면서, 출퇴근을 하시면서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특전사 헬기 부대를 감싸고 있었다. 활주로 너머로 희미하게 떠오르는 태양이 경납고의 거대한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한지훈 일병은 목에 걸린 작은 SOS 목걸이를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리며 브리핑실로 향했다. 그 목걸이는 어머니가 직접 걸어준 것이었다. 물론 지훈은 그 어머니가 한선영 중장이라는 사실을 부대 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군대에서 줄서기와 라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반대편에 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는 이미 충분히 경험했으니까. 브리핑실 문을 열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다. 박미정 대위를 중심으로 한 여군 장교들이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었고, 그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채 다른 병사들과 부사관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지훈이 들어서자 박 대위의 시선이 날카롭게 그를 향했다. 오늘 해상 적어도 훈련 실시한다. 박 대위의 목소리는 아침 공기만큼이나 차갑게 울려 퍼졌다. 헬기 문 오픈 상태에서 진행되니까 안전 수칙 철저히 지켜라. 하니스 착용은 필수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안전보다는 다른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지훈은 그 시선의 의미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이등병 시절부터 시작된 그 차가운 시선 말이다. 지훈의 기억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때 그는 갓 입대한 새내기 이등병이었다. 박 대위는 당시 중이었고 지훈이 저지른 사소한 실수 하나를 계기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그날은 부대 내 청소 검열이 있는 날이었다. 지훈은 규정에 따라 모든 구역을 꼼꼼히 청소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박중희는 화장실 모서리 한 부분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이게 청소한 거야? 이등병 한지훈, 너 진짜 무책임하구나.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이미 검열 시간은 지났어. 너 때문에 우리 소대 전체가 감점 먹었다고. 사실 그 모서리는 오래된 곰팡이 자국으로 아무리 닦아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곳이었다. 다른 병사들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날부터 지훈은 박중희의 특별관리 대상이 되었다. 한지훈 일병. 박 대위의 목소리가 지훈의 회상을 끊어버렸다. 장비 점검 보고서 어디 있어? 여기 있습니다. 지훈이 서류를 내밀었다. 박 대위는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최유라 중위에게 건넸다. 확인해봐. 이런 애들은 항상 뭔가 빠뜨리거든. 최 중위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았지만 흠잡을 곳은 없었다. 오히려 다른 병사들보다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실망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려놓았다. 대위님, 일단은 문제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박 대위의 목소리에 불쾌함이 묻어났다. 뭔가 석연치 않다는 거네. 김태호 소위가 끼어들었다.
대위님, 서류상으로는 문제 없어도 실제 점검을 해봐야 알죠. 한지훈 일병 같은 경우는 더욱더. 지훈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그는 꾹 참았다. 계급의 벽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침묵뿐이었다. 브리핑이 끝나고 병사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지훈이 문을 나서려는 순간 박 대위의 목소리가 그를 붙잡았다. 한지훈, 잠깐. 지훈이 돌아섰다. 브리핑실에는 박 대위와 그녀의 라인만 남아 있었다. 너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 박 대위가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다. 뭔가 든든한 뒷배라도 생겼나? 그런 거 없습니다. 없어? 그럼 왜 이렇게 당당해? 이등병 때 그 고분고분하던 모습은 어디 갔지? 이준석 소위가 비웃듯 말했다. 대위님, 일병 달고 나니까 기가 센 것 같은데요. 혹시 저녁 날짜 계산하면서 느슨해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박 대위가 그의 앞까지 다가와 서였다. 그녀의 눈에는 이상한 만족감이 떠올라 있었다. 좋아. 오늘 훈련에서 내가 얼마나 당당한지 확인해 보자. 최중희, 한지훈 일병 헬기 배치는 세 번째 헬기 후방 좌석입니다. 받고 첫 번째 헬기 문 바로 옆자리로.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문 바로 옆자리는 가장 위험한 위치였다. 특히 해상 적어도 훈련에서는 더욱 그랬다. 대위님, 그 자리는. 지훈이 말을 시작했지만 박 대위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뭐, 무서워? 특전사가 이런 걸로 무서워해? 방현우 소위가 낄낄거리며 웃었다. 아, 혹시 멀미 나는 거 아니에요? 배 타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헬기 안에서 멀미라니. 그런 거 아닙니다. 지훈이 간신히 목소리를 냈다. 그럼 뭐가 문제야? 박 대위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혹시 안전수칙 타령할 거야? 하니스 어쩌고 저쩌고. 브리핑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훈은 목에 걸린 SOS 목걸이를 다시 한번 만져보았다. 그 작은 장치가 그에게 미약한 안정감을 주었다. 아닙니다.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좋아. 박 대위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역시 군인은 이래야지. 명령 절대 복종. 지훈이 브리핑실을 나서자 뒤에서 낮은 웃음소리들이 들려왔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복도를 걸었다. 경납고로 향하는 길에 지훈은 다른 병사들과 마주쳤다. 이정민 일병과 송기찬 상병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지훈아, 송 상병이 조용히 말했다. 오늘 조심해. 뭐려? 박 대위 기분이 안 좋아 보이더라. 아까 내가 브리핑실에 늦게 들어온 거 봤거든. 이 일병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나도 예전에 비슷한 적 있어. 그때 진짜. 그가 말을 흐렸다. 하지만 지훈은 그 뒤에 숨어 있는 이야기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때 뭐가 있었는데요? 송 상병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별거 아니야. 그냥 훈련 중에 좀 힘들었다고 해야 하나. 근데 다 지나간 일이고. 형들도 비슷한 일 당했어요? 이 일병이 씁쓸하게 웃었다. 안 당한 사람이 있을까? 다만 정도의 차이지.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최고야. 지훈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것이 그들이 선택한 생존 방식이었다. 경납고에 도착하자 거대한 헬기들이 위압적인 모습으로 서 있었다. 정비사들이 바쁘게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고 조종사들이 비행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다. 지훈은 자신에게 배정된 첫 번째 헬기를 바라보았다. 문 바로 옆자리.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들을 생각하니 등골이 서늘해졌다.
하지만 그는 목을 곧게 세우고 헬기로 향했다.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다시 한번 만졌다. 그 작은 붉은 버튼이 언젠가 자신을 구해줄 수도 있다는 희미한 믿음을 품으면서 새벽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동쪽 지평선 너머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지훈에게 그것은 시작이 아니라 또 다른 시련의 연속일 뿐이었다. 헬기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거대한 날개가 공기를 가르며 만들어내는 소음이 경납고 전체를 뒤덮었다. 그 소음 속에서 지훈의 작은 목소리는 묻혀버렸다. 오늘은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운명은 이미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푸른 바다 위에서 벌어질 일들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오전 6시 부대 식당은 훈련을 앞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병사들과 부사관들이 아침 식사를 위해 줄을 서고 있었지만 그 줄에는 보이지 않는 계급의 선이 그어져 있었다. 박미정 대위와 그녀의 라인은 별도의 장교 식당을 이용했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들이 일반 식당에 나타났을 때 병사들 사이로 미묘한 긴장이 흘렀다. 오늘 왜 여기서 드시는 거지? 송기찬 상병이 이정민 일병에게 속삭였다. 글쎄, 좋은 일은 아닐 거야. 박 대위는 식당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았다. 최유라 중위와 3명의 소위들이 그녀를 둘러쌌다. 마치 성을 쌓듯이. 한지우는 식판을 들고 배식을 받으며 그들의 시선을 느꼈다. 특히 박 대위의 시선이 그의 등을 태우고 있었다. 저기 우리의 특별한 일병이 오네. 김태호 소위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지훈이 빈자리를 찾아 앉으려는 순간 최중희가 손짓했다. 한지훈 일병, 이리 와봐.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지훈에게 쏠렸다. 그는 식판을 든 채로 그들 앞에 섰다. 네, 중위님. 박 대위가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식사 잘하고 있나? 오늘 큰일 앞두고 있는데 체력 관리는 제대로 하고? 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 이준석 소위가 코웃음을 쳤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라깽이야? 특전사 체력은 어디 갔어? 지훈의 체격은 결코 빈약하지 않았다. 오히려 동기들 중에서도 체력이 좋은 편이었다. 하지만 그런 사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방현우 소위가 끼어들었다. 아, 혹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요즘 병사들 마음이 약해서 말이지. 스트레스요? 지훈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응. 혹시 부대 생활이 힘들다거나 간부들이 무섭다거나. 최중희가 가짜 관심을 표했다. 우리는 병사들 복지에 관심이 많거든. 식당 안이 조용해졌다. 다른 병사들은 모두 자신의 식판에만 시선을 고정했다. 마치 보지도 듣지도 않는 것처럼. 힘들지 않습니다. 지훈이 대답했다. 정말? 그럼 우리가 평소에 너한테 잘해준다는 뜻이네. 박 대위의 목소리에 위험한 기운이 감돌았다. 지훈은 함정임을 알았다. 어떻게 대답하든 올바른 답은 없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뭘? 김소희가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가 너한테 특별히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런 게 아니라 뭐야? 말을 제대로 해봐. 이소희가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지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식판 위의 밥알들이 그의 떨림 때문에 조금씩 흩어졌다. 바로 그때 식당 구석에서 한 명의 상병이 일어났다. 정우성 상병이었다. 그는 자신의 식판을 정리하며 지훈 쪽으로 걸어왔다. 일병, 같이 나가자. 훈련 준비해야지. 정상병의 개입에 박 대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누가 끼어들라고 했나? 죄송합니다. 다만 출발 시간이. 시간?
최중희가 손목 시계를 확인했다. 아직 1시간도 남았는데 뭘 그렇게 서둘러? 정상병의 얼굴에 당황이 스쳤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장비 점검을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해상 훈련이라 안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전? 방소희가 비웃었다. 상병 주제에 안전 타령이야? 간부들이 다 알아서 하는데? 정상병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지훈 옆에 서 있었다. 박대위가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식당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다. 정우성 상병, 너 혹시 우리가 후임을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왜 끼어들어? 간부와 부하의 대화에 정상병이 입을 다물었다. 그의 선의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었다. 지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상병님 괜찮습니다.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박대위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역시 일병이 철이 들었네. 자기 일은 자기가 해결할 줄 안다고. 정상병은 미안한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봤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식당을 나갔다. 다시 정막이 흘렀다. 그런데 말이야. 박대위가 다시 앉으며 말했다. 한지훈 일병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살까? 어떤 생각이요? 군 생활 말이야. 우리 부대 분위기라든지 간부들이라든지 또 다른 함정이었다. 지훈은 신중하게 답했다.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경험? 최중희가 눈을 크게 떴다. 정말? 진짜로? 네. 김소희가 다른 소희들과 눈짓을 주고받았다. 그럼 우리한테 불만이 전혀 없다는 거네? 네. 와, 대박이다. 이 소희가 박수를 쳤다. 이렇게 만족도 높은 병사는 처음 봐. 방소희가 거들었다. 그럼 집에 가서도 부대 자랑 많이 하겠네? 간부들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지훈의 목이 메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심장을 조여왔다. 집에는 별말 안 합니다. 왜? 자랑할 게 없어서? 박 대위의 목소리가 위험하게 낮아졌다. 그런 게 아니라 걱정하실까 봐서요. 걱정? 뭘 걱정해?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 지훈이 대답하지 못하고 있을 때 식당 한쪽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한 일병이 물컵을 떨어뜨린 것이었다. 미안해요. 그 일병은 서둘러 바닥에 물을 닦기 시작했다. 다른 병사들도 자연스럽게 도와줬다. 박대위가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찼다. 저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특전사라고 하나? 그 순간 지훈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터져나왔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식당 안이 얼어붙었다. 박대위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다. 뭐라고? 지훈은 자신이 뭔가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라 뭐야? 지금 나한테 반박한 거야? 최중희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야, 한지훈. 내가 지금 뭘 하는 건지 알아? 김소희가 일어나며 지훈에게 다가왔다. 이등병 때부터 계속 봐줬더니 이제 날개 달린 줄 아나?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주변의 병사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는 척했다. 죄송합니다. 지훈이 간신히 말했다. 죄송하다고? 그걸로 끝이야? 이소희가 목소리를 높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박대위가 천천히 지훈 앞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눈에는 이상한 흥분이 떠올라 있었다. 한지훈 일병, 너 혹시 우리가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닙니다. 그럼 왜 이런 식으로 나와? 간부 앞에서? 지훈이 대답하지 못하고 있을 때 식당 입구로 오상우 소령이 들어왔다.
그의 등장에 분위기가 잠시 누그러졌다. 다들 훈련 준비는 잘 되어 가나? 오소령이 물었다. 박대위가 빠르게 표정을 바꿨다. 네, 소령님. 막 마무리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 오늘 해상 훈련이니까 안전에 특히 신경 쓰고. 오소령의 시선이 지훈에게 머물렀다. 특히 병사들 안전 관리 철저히 하라고. 물론입니다. 오소령이 나가자 박대위의 얼굴이 다시 차갑게 변했다. 한지훈, 식사 끝났으면 나가라. 네. 지훈이 식판을 들고 일어서려는데 최중희가 말했다. 아, 그리고 오늘 훈련에서 우리가 너한테 뭘 가르쳐 줄지 기대해도 좋아. 지훈의 손이 다시 떨렸다. 그는 식판을 정리대에 놓고 식당을 나왔다. 복도에서 정우성 상병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훈아, 괜찮아?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아까 나한테 고마웠어. 정상병이 말했다. 근데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정상병이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사실은 나도 비슷한 일 있었어. 작년에. 지훈이 상병을 바라봤다. 뭐가 있었는데요? 별거 아니야. 그냥 박 대위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때 나는 부사관이었는데도. 어떻게 됐어요? 정상병이 씁쓸하게 웃었다. 어떻게 되긴. 그냥 참았지. 다른 방법이 있겠어? 다른 분들은 모르세요? 알긴 알지. 근데 누가 나서겠어? 자기가 피해 볼 텐데. 지훈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이것이 현실이었다. 모두 알고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상병님, 그런데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정상병이 한숨을 쉬었다. 지훈아, 이 부대에 온 지 얼마나 됐어? 1년 반 정도요. 그럼 아직도 모르겠구나. 여기서는 라인이 전부야. 박대위 라인에 끼면 모든 게 편해지고 안 끼면. 그가 말을 흐렸다. 안 끼면요? 너처럼 되는 거지. 두 사람이 헬기 경납고로 향하며 걸었다. 아침 햇살이 경납고 지붕을 비추고 있었지만 지훈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다. 상병님, 그런데 왜 아무도 위에 보고하지 않아요? 정상병이 걸음을 멈췄다. 위에? 누구한테? 소령님이나 더 높은 분들한테요. 정상병이 쓴웃음을 지었다. 지훈아, 오상우 소령이 누구 편인지 몰라? 지훈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소령님이 박 대위를 감싸주신다는 얘기예요? 감싸준다기보다는 문제가 커지는 걸 싫어하셔. 부대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 그걸 해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거지. 지훈은 정상병의 말을 곱씹어 보았다. 그렇다면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그럼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정상병이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다. 있긴 해. 전역하면 돼. 경납고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병사들이 모여 있었다. 헬기들이 거대한 괴물처럼 서 있었고 조종사들이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다. 지훈은 자신이 탑승해야 할 첫 번째 헬기를 바라봤다. 문 바로 옆자리.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 손이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로 향했다. 그 작은 SOS 버튼이 그의 유일한 희망인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그 작은 버튼이 거대한 권력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벽 너머에서 누군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새벽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있었다. 하지만 지훈의 마음속 안개는 더욱 짙어져만 갔다. 오전 7시 30분 헬기 출발까지 2시간 남았다. 경납고는 훈련 준비로 분주했지만 한지훈에게는 다른 세계의 일처럼 느껴졌다. 한지훈 일병. 최유라 중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경납고
전체에 울려 퍼지다. 뭐하고 있어? 헬기 청소는 언제 할 거야? 지훈이 급히 달려갔다. 지금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1시간 전에 끝났어야 할 일이지. 최중희가 헬기 내부를 가리켰다. 이게 청소한 거야? 먼지가 그대로 있잖아. 지훈이 헬기 안을 들여다보았다. 사실 다른 헬기들보다 더 깨끗했다.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훈련 시작까지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김태호 소희가 비웃으며 다가왔다. 시간관념이 없네, 정말. 이준석 소희도 끼어들었다. 이래서 일병들은 믿을 수가 없어. 기본기가 안 되어 있다고. 지훈이 청소도구를 가져와 다시 헬기 내부를 닦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꾹 참았다. 야, 한지훈. 방현우 소희가 헬기 문에 기대며 말했다. 너 혹시 우리가 일부러 괴롭힌다고 생각하나? 아닙니다. 아니라고? 그럼 뭐라고 생각해? 지훈이 잠시 손을 멈췄다.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희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웃었다. 교육? 와, 정말 모범 답안이네. 김소희가 박수를 쳤다. 그럼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걸 고맙게 생각한다는 거지? 네. 좋아. 그럼 오늘도 열심히 가르쳐 줄게. 이소희의 목소리에 위험한 기운이 감돌았다. 지훈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청소에 더욱 집중했다. 바로 그때 경납고 한쪽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지다. 이정민 일병이 장비를 정리하다가 공구 상자를 떨어뜨린 것이었다. 아, 죄송합니다. 이 일병이 황급히 흩어진 공구들을 주었다. 박미정 대위가 그쪽으로 걸어갔다. 뭐야, 이소라는? 죄송합니다, 대위님. 실수했습니다. 박 대위가 바닥에 흩어진 공구들을 내려다보았다. 실수? 이런 식으로 장비 관리하면 어떡해?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한다고 될 일이야? 만약 이게 비행 중에 일어났다면? 이 일병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주변의 다른 병사들도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는 척하며 눈치를 살폈다. 지훈이 청소를 멈추고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때 최중희가 그의 등을 톡톡 쳤다. 야, 구경할 시간 있어? 내일이나 제대로 해. 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훈의 시선은 계속 이정민 일병에게 향해 있었다. 박 대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이정민 일병, 너 평소에 이런 식이야? 아닙니다, 대위님. 아니라고? 그럼 오늘만 특별히 실수한 거야? 이 일병이 대답하지 못하고 있을 때 송기찬 상병이 조용히 다가가 공구 정리를 도왔다. 하지만 박 대위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상병, 누가 도와달라고 했나? 송 상병이 움찔했다. 죄송합니다. 그냥이 뭐야? 후임이 실수했으면 교육받게 놔둬야지. 왜 끼어들어? 죄송합니다. 박 대위의 목소리가 경납고 전체에 울려 퍼졌다. 요즘 병사들이 너무 서로 감싸는 경향이 있어. 이래서는 발전이 없다고. 지훈의 손이 걸레를 쥔 채로 굳어졌다. 그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바로 그때 정우성 상병이 박 대위에게 다가갔다. 대위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 대위가 그를 노려봤다. 누가 시간 타령이야? 안전보다 시간이 중요해? 아닙니다. 다만 뭐야? 계속 끼어들 거야? 정상병의 얼굴이 붉어졌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충분한 점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안전? 최중희가 비웃었다. 상병 주제에 안전 교육을 하려고? 김소희가 거들었다.
간부들이 다 알아서 할 텐데 왜 참견이야? 정상병이 입을 다물었다. 그의 선의는 또다시 벽에 부딪혔다. 지훈이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선량한 사람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가 그를 숨막히게 했다. 한지훈 일병. 박대위의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청소 다 끝났어? 아, 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거의가 뭐야? 끝났나 안 끝났나? 끝났습니다. 박대위가 헬기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흠잡을 곳을 찾는 듯한 눈빛이었다. 여기 봐. 그녀가 좌석 모서리를 가리켰다. 이게 뭐야? 지훈이 다가가 보았지만 특별한 문제는 보이지 않았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몰라. 이 자국 말이야. 이게 깨끗한 거야? 사실 그것은 오래된 마모 자국으로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우는 그것을 지적할 수 없었다. 다시 닦겠습니다. 다시 닦는다고 될 것 같아? 이미 시간은 다 지났는데? 이준석 소위가 시계를 확인했다. 출발까지 10분 남았네. 이제 어떡하지? 방소위가 고개를 흔들었다. 이래서 일병들은 믿을 수가 없어.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할 거냐고. 박대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지훈이 대답하지 못하고 있을 때 경납고 입구로 오상우 소령이 들어왔다. 준비 상황은 어떤가? 오소령이 물었다. 박대위가 빠르게 표정을 바꿨다. 네, 소령님. 막 마무리 단계입니다. 좋아.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훈련 효과가 클 것 같네. 오소령의 시선이 지훈에게 머물렀다. 병사들 컨디션은 괜찮나? 네, 모두 최상의 상태입니다. 오소령이 헬기들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특히 안전관리 철저히 하고, 물론입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오소령이 나간 후 박대위의 얼굴이 다시 차갑게 변했다. 한지훈, 이제 정말 시간 없다. 어떻게 할 거야? 지훈이 입술을 깨물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이 이 결과야? 최중희가 끼어들었다. 대위님, 이미 늦었으니까 일단 출발하고 나중에 따로 교육시키죠. 따로 교육? 김소희가 눈을 빛냈다. 좋은 생각이네. 이소희가 지훈에게 다가왔다. 일병, 오늘 훈련 끝나고 특별 교육 받을 준비해도.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특별 교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알고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방소희가 비웃으며 말했다. 정말 순진하네. 어떤 교육인지도 모르면서. 바로 그때 조종사가 다가왔다. 출발 준비 완료했습니다. 박대위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모두 탑승해. 병사들이 하나둘씩 헬기에 오르기 시작했다. 지훈도 자신의 자리인 첫 번째 헬기 문 옆 좌석으로 향했다. 탑승하면서 그는 주변을 둘러봤다. 박대위와 그녀의 라인들이 그의 주위를 에워쌌다. 마치 사냥감을 포위한 사냥꾼들처럼. 헬기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거대한 로터 블레이드가 공기를 가르며 만들어내는 소음이 경납고를 가득 메웠다. 지훈은 안전벨트를 매면서 목에 걸린 SOS 목걸이를 만져봤다. 그 작은 장치가 그의 유일한 희망인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지금 이 순간에도 특전사령부 지휘통제실에서는 모든 훈련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눈이 있다는 것을 말이다. 첫 번째 헬기가 천천히 이륙하기 시작했다. 지상이 점점 멀어져 갔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진짜 위험이 이제 시작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박대위가 그를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암시가 담겨 있었다. 바다가 점점 가까워졌다. 푸른 파도가 아름답게 출렁이고 있었지만 지훈에게는 위협적으로만 보였다. 헬기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곧 문이 열릴 것이고 그때 진짜 시험이 시작될 것이었다. 지훈의 손이 SOS 목걸이로 향했다. 그 작은 버튼이 언젠가 자신을 구해줄 수도 있다는 희미한 믿음만이 그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 작은 버튼이 거대한 권력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벽 너머에서 누군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푸른 바다 위로 헬기는 계속 날아갔다. 위기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오전 9시 30분. 세 대의 헬기가 한반도동에 상공을 날고 있었다. 아래로는 짙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파도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며 춤추고 있었다. 하지만 첫 번째 헬기 안의 분위기는 그 아름다운 풍경과는 정반대였다. 한지우는 문바로 옆 좌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고 있었지만 그의 손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다. 목에 걸린 SOS 목걸이가 헬기의 진동에 맞춰 미세하게 흔들렸다. 박미정 대위는 그의 정면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상한 흥분이 떠올라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온 것처럼. 고도 300m 유지 중입니다. 조종사의 목소리가 헤드셋을 통해 들려왔다. 좋아. 박 대위가 답했다. 이제 문 열어도 되겠네. 최유라 중위가 헬기 문 쪽으로 이동했다. 훈련 규정상 하니스 착용이. 규정? 박 대위가 비웃었다. 오늘은 실전 같은 훈련이야. 실전에서 하니스 챙길 시간이 어디 있어? 김태호 소위가 맞장구 쳤다. 맞습니다. 특전사라면 이 정도는 기본이죠. 이준석 소위도 끼어들었다. 하니스에 의존하면 진짜 위험할 때 적응 못해요.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규정을 무시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대위님,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안전수칙에서는. 안전수칙? 박 대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일병이 간부한테 안전교육하려고? 아닙니다. 다만 뭐야? 무서워서 그래? 방현우 소위가 낄낄거리며 웃었다. 아, 높은 데서 무서우신가 봐요. 특전사인데? 지훈이 고개를 저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뭐야? 최중희가 헬기 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 설마 우리를 못 믿는 거야? 믿습니다. 믿어? 그럼 문제 없겠네. 쿵. 헬기 문이 열렸다. 순간 거센 바람이 헬기 안으로 몰아쳤다. 지훈의 머리카락이 휘날리고 옷이 바람에 펄럭였다. 아래로 보이는 바다가 갑자기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와, 시원하다. 김소희가 소리쳤다. 역시 이래야 제맛이지. 박대위가 지훈을 바라봤다. 어때? 기분 좋지?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바람 소리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두려움 때문이었다. 대답 안 해? 이소희가 지훈에게 다가왔다. 물어보는데? 기분 좋습니다. 정말? 얼굴이 새파래진 것 같은데? 방소희가 비웃었다. 괜찮습니다. 박대위가 일어났다. 헬기의 진동과 바람 때문에 몸이 흔들렸지만 그녀는 안정감 있게 움직였다. 한지훈 일병. 그녀가 지훈 앞에 섰다. 너 혹시 우리가 널 위험하게 할 거라고 생각해? 아닙니다. 아니라고? 그럼 왜 이렇게 긴장해?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긴장 안 합니다. 안 해?
손 좀 봐봐. 새하얗게 질렸잖아. 정말로 지훈의 손은 안전벨트를 쥔 채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최중희가 박대위 옆으로 다가왔다. 대위님, 이러면 제대로 된 훈련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맞아. 이런 식으로는. 박대위가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김소희가 제안했다. 일병이 진짜 특전사인지 확인해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확인? 이소희가 관심을 보였다. 어떻게요? 간단하죠. 진짜 위험한 상황에서도 침착할 수 있는지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지훈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들의 대화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그는 느낄 수 있었다. 테스트라. 박대위가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좋은 생각이네. 방소희가 지훈에게 다가왔다. 일병, 안전벨트 풀어봐. 네. 안전벨트 풀라고. 지훈의 손이 떨렸다. 왜 풀어야 합니까? 왜? 최중희가 목소리를 높였다. 간부가 시키는데 왜가 뭐야? 하지만 위험합니다. 위험해? 박대위가 비웃었다. 우리가 있는데 뭐가 위험해? 김소희가 거들었다. 특전사가 이 정도로 겁내면 안 되지. 안전벨트 의존하는 게 더 위험해요. 이소희가 말했다. 실전에서는 그런 거 없거든요. 지훈이 망설이고 있을 때 박대위가 한 발 더 다가왔다. 한지훈 일병. 명령이야. 안전벨트 풀어. 대위님,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험? 박대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야? 반항이 아닙니다. 다만 뭐야? 끝까지 말해봐. 지훈이 입을 다물었다. 무엇을 말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았다. 말 안 해? 최중희가 다가왔다.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그녀가 지훈의 안전벨트에 손을 뻗었다. 안 됩니다. 지훈이 소리쳤다. 헬기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오직 엔진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들렸다. 박대위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뭐라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위험합니다. 위험하다고? 누가 위험하다고 판단해? 너야 나야? 규정에서. 규정? 김소희가 웃었다. 또 규정 타령이야? 이소희가 끼어들었다. 일병 주제에 간부한테 규정 가르치려고. 방소희도 거들었다. 이거 완전 문제아네. 박대위가 지훈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그녀의 눈에는 위험한 광기가 떠올라 있었다. 한지훈 일병. 마지막으로 묻는다. 안전벨트 풀 거야, 안 풀 거야? 지훈의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다. 풀겠습니다. 그래, 진작에 그렇게 할 것이지. 지훈이 떨리는 손으로 안전벨트를 풀었다. 순간 그의 몸이 헬기의 진동과 함께 흔들렸다. 좋아. 박대위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제 일어나 봐. 일어나요? 응. 서보라고. 지훈이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헬기의 흔들림 때문에 몸이 휘청거렸다. 오, 잘하네. 최중희가 박수를 쳤다. 역시 특전사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에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이제 문 쪽으로 가봐. 김소희가 말했다. 문 쪽으로요? 왜? 무서워? 이소희가 비웃었다. 지훈이 천천히 문 쪽으로 이동했다. 열린 문 너머로 푸른 바다가 아찔하게 펼쳐져 있었다. 더 가까이. 방소희가 재촉했다. 이 정도로는 안 돼. 더. 지훈이 또 한 걸음 다가갔다. 이제 문턱에서 한 발자국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 박대위가 그의 뒤로 다가왔다. 어때? 무서워? 조금. 솔직하네. 그녀가 웃었다.
그럼 이제 진짜 테스트를 해볼까? 진짜 테스트요? 응. 지금까지는 준비 운동이었어. 최중희가 지훈의 옆으로 왔다. 일병, 혹시 수영할 줄 알아? 네, 할 줄 압니다. 잘했네. 그럼 문제 없겠다. 김소희가 지훈의 다른 쪽으로 다가왔다. 특전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해야 해. 네, 알고 있습니다. 이소희도 가까이 왔다. 그럼 진짜 위험한 상황에서도 침착할 수 있겠네? 지훈이 주위를 둘러봤다. 5명의 간부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열린 문이 있었다. 대위님, 지훈이 간신히 말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도. 돌아가? 벌써? 박 대위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시작이요? 응. 진짜 교육 말이야. 그 순간 방소희가 지훈의 어깨를 밀었다. 어라, 미안. 그가 가짜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실수했네. 지훈이 휘청거렸다. 문 쪽으로 한 걸음 더 밀려났다. 조심해야지. 최중희가 비웃으며 말했다. 여기서 떨어지면 큰일 나는데. 김소희가 거들었다. 수영할 줄 안다고 했으니까 괜찮겠지만. 이소희도 웃었다. 300m 높이에서 다이빙이라. 꽤 스릴 있겠네.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농담이시죠? 농담? 박 대위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누가 농담한다고 했어? 하지만 뭐야? 설마 진짜 무서운 거야? 지훈이 대답하지 못하고 있을 때 또 다른 밀림이 왔다. 이번에는 김소희였다. 어머, 또 실수네. 그가 어깨를 으쓱했다. 지훈이 더욱 문 쪽으로 밀려났다. 이제 문턱에서 반걸음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정말 조심해야겠다. 최중희가 말했다. 자꾸 실수하면. 그때 이소희가 지훈의 등을 톡 쳤다. 특전사 정신력 보여줘봐. 지훈이 또 휘청거렸다. 그만하십시오. 지훈이 소리쳤다. 그만? 박 대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뭘 그만하라고?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해요. 위험하다고? 우리가 위험하게 할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바로 그때였다. 박 대위가 지훈에게 다가가 그의 가슴을 두 손으로 세게 밀었다. 이런 걸로 위험하다고 하는 거야? 지훈의 몸이 뒤로 밀려났다. 문턱이 바로 뒤에 있었다. 안 됩니다. 그가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하지만 박 대위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에는 더욱 위험한 빛이 떠올랐다. 특전사 정신이 이 정도야? 그녀가 다시 한번 밀었다. 지훈의 발이 헬기 문턱을 넘어섰다.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300m 아래에 푸른 바다만이 있을 뿐이었다. 살려주세요. 지훈이 절규했다. 하지만 박 대위의 마지막 발차기가 그의 가슴을 향해 날아왔다. 쿵! 지훈의 몸이 헬기 밖으로 튕겨나갔다. 아! 그의 비명이 바람에 휩쓸려 사라져갔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다. 헬기에 매달려 있던 패스트로프 라인이 그의 몸에 감겼다. 지훈은 헬기 아래에 매달린 채로 바람에 휘청거리고 있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의 목소리가 간신히 들렸다. 박 대위가 문 밖을 내려다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보다는 짜증이 떠올라 있었다. 아, 로프에 걸렸네. 최중희가 말했다. 어떻게 하죠? 일단 끌어올리고. 김소희가 말을 시작했다가 박 대위의 시선을 받고 입을 다물었다. 박 대위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아니지. 이것도 훈련의 일부야. 훈련이요? 응. 극한 상황에서의 생존 훈련. 이소희가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렇군요. 방소희도 맞장구 쳤다.
특전사라면 이 정도는 혼자 해결해야죠. 아래에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와주세요. 손이 미끄러져요. 박대위가 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일병, 혼자 올라와 봐. 못 올라갑니다. 도와주세요. 못 올라간다고? 특전사가? 지훈의 손은 점점 미끄러지고 있었다. 바다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그때 지훈은 목에 걸린 SOS 목걸이를 기억했다. 한 손으로 간신히 로프를 붙잡고 다른 손으로 목걸이를 찾았다. 찾았다. 그의 손가락이 작은 붉은 버튼을 향했다. 제발. 그가 중얼거렸다. 그리고 버튼을 세게 눌렀다. 삐삐삐. 작은 신호음이 울렸다. 하지만 헬기 소음에 묻혀 위에서는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 떨어진 특전사령부 지휘통제실에서는 빨간 불빛이 점등되기 시작했다. 지훈은 몰랐다. 그 작은 버튼 하나가 거대한 권력의 벽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벽 너머에서 누군가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바다 위에서 헬기는 계속 날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다. 작은 목걸이의 붉은 불빛이 하늘을 바꾸려 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특전사령부 지휘통제실, 거대한 모니터들이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각종 정보들이 화면에 떠오르고 사라졌다. 레이더 신호, 통신 현황, 훈련 진행 상황까지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다. 당직 사관 이중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모니터를 살펴보고 있었다. 평온한 아침이었다. 해상 적어도 훈련도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었고 별다른 이상 신호는 없었다. 삐삐삐.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다. 이중희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메인 모니터 한쪽 구석에 작은 빨간 점이 깜빡이고 있었다. 어라? 그가 키보드를 두드려 해당 신호를 확대했다. 긴급신호 수신 SOS 7789 위치 동해상 훈련구역 A-3 시간 9시 41분 23초. 이중희의 얼굴이 굳어졌다. SOS 신호였다. 그것도 현재 진행 중인 훈련구역에서. 김상사. 그가 급히 부르짖었다. 통신사 김상사가 달려왔다. 뭔 일입니까? SOS 신호 들어왔습니다. 해상 훈련구역에서요. 김상사가 화면을 확인했다. 그의 얼굴도 심각해졌다. 즉시 사령관님께 보고드려야겠습니다. 지금 계십니까? 네, 작전회의실에 계십니다. 이중희가 내선 전화를 들었다. 하지만 그보다 빠른 것이 있었다. 쾅! 지휘통제실 문이 힘차게 열렸다. 한선영 중장이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사령관실에 설치된 별도 모니터에서 경보 신호를 확인했던 것이다. 상황 보고. 한선영 중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압적이었다. SOS 신호 수신했습니다. 이중희가 즉시 보고했다. 해상훈련구역 A-3 신호원은 SOS 7789입니다. 한선영 중장의 눈빛이 변했다. SOS 7789. 그 번호를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다. 자신이 직접 지훈의 목에 걸어준 그 목걸이의 고유 번호였다. 해당 구역 훈련 부대는 헬기 부대 3개 편대입니다. 박미정 대위가 지휘하고 있습니다. 한선영 중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박미정. 그 이름을 들으면서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갔다. 최근 부대 내에서 들려오는 소문들, 줄서기 문화, 일부 간부들의 권위적 행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아들이 겪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들. 즉시 해당 헬기와 교신하라. 네, 중장님.
김 상사가 무전기를 잡았다. 헬기 1호, 헬기 1호. 지휘 통제실입니다. 응답하십시오. 잠시 후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미정 대위의 목소리였다. 지휘 통제실 헬기 1호입니다. SOS 신호가 수신되었습니다. 상황 보고하십시오. 무전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박 대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특별한 상황 없습니다. 훈련 정상 진행 중입니다. 한선영 중장이 김 상사에게서 무전기를 받았다. 박미정 대위. 네, 중장님. 다시 묻는다. SOS 신호가 수신되었다. 상황을 정확히 보고하라. 다시 침묵. 이번에는 더 길었다. 중장님, 정말 특별한 상황은 없습니다. 혹시 기기 오작동이 아닐까요? 한선영 중장의 눈이 차갑게 변했다. 기기 오작동? SOS 목걸이는 그렇게 간단한 장치가 아니었다. 3초 이상 연속으로 버튼을 눌러야만 신호가 발신되는 정밀한 장치였다. 박대위, 탑승 인원 전체 점호하라. 네. 잠시만요. 무전기 너머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박 대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인원 이상 없습니다. 한선영 중장이 이중희를 바라봤다. 해당 헬기 위치 추적 가능한가? 네, 가능합니다. 이중희가 키보드를 두드렸다. 현재 위치 표시하겠습니다. 메인 화면에 헬기의 위치가 나타났다. 동시에 SOS 신호의 발신 위치도 표시되었다. 두 위치는 정확히 일치했다. 김 상사, 한선영 중장이 명령했다. 구조 헬기 즉시 출동 준비하라. 네, 중장님. 그리고 훈련 중지 명령 내려라. 이중희가 놀라며 물었다. 훈련 중지요? 그렇다. 즉시 모든 헬기 복귀 명령. 하지만 중장님, 아직 상황이 명확하지. 한선영 중장의 시선이 이중희를 향했다. 그 눈빛에는 어떤 타협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내가 지금 상황을 명확히 판단하고 있다. 즉시 실행하라. 네, 알겠습니다. 김 상사가 다시 무전기를 잡았다. 전 헬기 편대에게 통보한다. 훈련 즉시 중지하고 기지로 복귀하라. 반복한다. 훈련 즉시 중지, 기지 복귀. 무전기에서 박 대위의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휘 통제실 헬기 1호입니다. 훈련 중지 사유를 알 수 있습니까? 한선영 중장이 직접 무전기를 잡았다. 박미정 대위. 지금부터 나 한선영 중장이 직접 상황을 통제한다. 무전기 너머가 조용해졌다. 모든 헬기는 즉시 기지로 복귀하라. 이는 명령이다. 네. 네, 중장님. 복귀하겠습니다. 한선영 중장이 무전기를 놓고 이중희를 바라봤다. 구조 헬기 출동 시간은 5분 후 출동 가능합니다. 너무 늦다. 3분 내로 출동시켜라. 네, 중장님. 이중희가 급히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한선영 중장은 메인 화면을 응시했다. 그 작은 빨간 점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릴 적 지훈의 모습이 떠올랐다.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을 때, 무서운 꿈을 꾸고 깨어났을 때, 항상 엄마를 찾던 그 작은 아이. 하지만 지금은 엄마가 아니라 특전사령관이었다. 개인적 감정보다는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순간이었다. 김 상사. 그녀가 다시 명령했다. 헌병대에 연락해라. 해당 헬기 착륙 즉시 현장 보존 조치하라. 현장 보존이요? 그렇다. 그리고 블랙박스, 무전 기록, 헬멧캠 영상 모두 확보하라. 김 상사의 얼굴이 굳어지다. 현장 보존이라는 것은 사건 사고를 전제로 한 조치였다. 혹시
사고가 있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한선영 중장이 그를 바라봤다. SOS 신호가 발신되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사유다. 바로 그때 지휘통제실 문이 열리며 오상우 소령이 들어왔다. 중장님,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훈련 중지 명령이. 한선영 중장이 그를 바라봤다. SOS 신호 수신으로 인한 긴급 조치다. SOS 신호요? 오소령의 얼굴에 당황이 스쳤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특별한 상황이 없다고. 소령? 한선영 중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지금 내가 직접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 더 이상의 의견은 필요 없다. 오소령이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떠올라 있었다. 구조 헬기 출동했습니다. 이중희가 보고했다. 좋다. 실시간 상황 보고하라. 메인 화면에 구조 헬기의 위치가 새로 표시되었다. 훈련 헬기들을 향해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다. 예상 도착 시간은 7분 후입니다. 한선영 중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때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구조 헬기 조종사의 목소리였다. 지휘통제실 구조 1호입니다. 훈련 헬기들 시야에 포착했습니다. 상황 보고하라. 헬기들이 기지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하지만 한 명이 첫 번째 헬기 아래 로프에 매달려 있습니다. 지휘통제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한선영 중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즉시 구조하라. 네, 중장님. 구조 작업 시작합니다. 오소령이 당황하며 말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한선영 중장이 그를 차갑게 바라봤다. 소령, 지금 즉시 해당 부대 관련자들 소집하라. 네. 박미정 대위 라인 전체, 그리고 관련된 모든 인원 즉시 소집. 하지만 아직 상황이. 소령? 한선영 중장의 목소리에 경고가 담겼다. 내 명령에 의문을 제기하는 건가? 아닙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오소령이 급히 나가자 한선영 중장은 다시 화면을 바라봤다. 구조 헬기가 훈련 헬기에 접근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작은 점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 작은 점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녀는 확신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들보다는 병사 한 명의 생명이 우선이었다. 구조 상황 실시간 중계하라. 네, 중장님. 화면에 구조 헬기의 카메라 영상이 나타났다. 로프에 매달린 지훈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한선영 중장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아들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고 손은 간신히 로프를 붙잡고 있었다. 빨리 구조하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 구조 요원이 로프를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한선영 중장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다. 지금은 감정보다는 정확한 지휘가 필요한 순간이었다. 구조 완료되는 즉시 병원 이송 준비하라. 네,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 속에서 구조 요원이 지훈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조금만 더 버텨주면 되었다. 그 순간 한선영 중장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일이 끝나면 반드시 진상을 밝혀내겠다고. 그리고 누구든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작은 SOS 목걸이 하나가 거대한 권력의 벽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이제 진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오전 10시 30분 특전사 헬기부대 활주로 세 대의 헬기가 차례로 착륙했다. 첫 번째 헬기에서는 박미정 대위와 그녀의 라인들이 내렸고 구조 헬기에서는
의료진에게 둘러싸인 채로 지훈이 들것에 실려 나왔다. 활주로 주변은 이미 헌병들이 에워싸고 있었다. 평소라면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헌병대장 김대령이 직접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고 수십 명의 헌병들이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었다. 박대위가 헬기에서 내리며 주위를 둘러봤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김대령님, 그녀가 다가가며 인사했다. 무슨 일로 나오셨습니까? 김대령이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박미정 대위, 지금부터 당신과 관련자들은 조사 대상입니다. 조사요? 박 대위의 얼굴이 굳어지다. 무슨 조사 말입니까? 해상 훈련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사입니다. 최유라 중위가 끼어들었다. 사고라니요? 무슨 사고가 있었다는 겁니까? 김대령이 들것에 실린 지훈을 가리켰다. 저 병사가 헬기에서 추락할 뻔한 것을 사고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박 대위와 그녀의 라인들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훈련 중 일어난 돌발 상황이었습니다. 김태호 소위가 급히 변명했다. 돌발 상황? 김대령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다. 어떤 돌발 상황에서 병사가 헬기 밖으로 떨어집니까? 이준석 소위가 말을 더듬었다. 그게 바람이 강해서 실수로. 실수? 김대령이 한 발 다가섰다. 300m 상공에서 실수로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때 활주로 반대편으로 검은 세단이 빠르게 다가왔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오상우 소령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다. 김대령, 오소령이 급히 다가왔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소령님, 김대령이 경례했다. 중장님 명령에 따라 현장 보존 및 관련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소령의 눈빛이 변했다. 현장 보존까지요? 너무 과도한 것 아닙니까? 과도하다고요? 훈련 중 일어난 작은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작은 사고? 김대령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병사 한 명이 죽을 뻔했는데 작은 사고라고 하십니까? 오소령이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본 후 김대령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김대령, 잠깐 따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조사 진행 중입니다. 부대 분위기를 생각해서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소문이 날 텐데요. 김대령이 오소령을 차갑게 바라봤다. 소령님, 혹시 조사를 방해하려는 겁니까? 방해가 아니라 적절한 선에서. 적절한 선? 바로 그때였다. 활주로 입구로 또 다른 차량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한선영 중장의 전용차였다. 차에서 내린 한선영 중장의 모습을 본 순간 활주로의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차가운 분노가 어려 있었다. 경례. 김대령의 외침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경례했다. 한선영 중장이 천천히 활주로를 걸어왔다.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마치 심판의 발소리처럼 들렸다. 상황 보고. 중장님, 김대령이 간결하게 보고했다. 현장 보존 완료했고 관련자들 대기 중입니다. 한선영 중장의 시선이 박 대위와 그녀의 라인들에게 향했다. 그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증거물 확보는 헬기 블랙박스, 무전 기록, 헬멧캠 영상 모두 확보했습니다. 좋다. 오상우 소령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중장님, 혹시 이 일을 조용히 처리할 수는? 한선영 중장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그 눈빛에는 어떤 타협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조용히? 부대 명예를 위해서라도. 소령? 한선영 중장이 한 발 다가섰다. 지금 부대 명예를 말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은폐하자는 얘기인가? 오소령의 얼굴이 붉어졌다. 은폐가 아니라 적절한 수준에서 적절한 수준? 한선영 중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지다. 병사 한 명이 죽을 뻔했는데 적절한 수준이 뭔가? 활주로가 조용해졌다. 오직 바람 소리만이 들렸다. 한선영 중장이 박대위 쪽으로 걸어갔다. 박대위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박미정 대위. 네, 중장님. 고개 들어. 박대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훈련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예상치 못한 상황? 한선영 중장이 한 발 더 다가섰다. 구체적으로 말해봐. 박대위가 입술을 깨물었다. 바람이 강해서 병사가 균형을 잃었다고? 네. 한선영 중장이 김대령을 바라봤다. 블랙박스 영상 확인했나? 네, 중장님. 일부 확인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김대령이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영상 내용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박대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한선영 중장이 다시 박대위를 바라봤다. 박대위 마지막으로 묻는다. 정말 바람 때문에 일어난 사고인가? 박대위가 대답하지 못하고 있을 때 최유라 중위가 끼어들었다. 중장님, 정말 사고였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그런 일을. 일부러? 한선영 중장의 눈빛이 번개처럼 번뜩였다. 누가 일부러라고 했나? 최중위가 당황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뭐야? 일부러 했다는 자백인가? 김태호 소위가 급히 나섰다. 중장님, 오해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닥쳐. 한선영 중장의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물었다. 그녀가 천천히 그들을 둘러봤다. 박대위, 최중위, 그리고 3명의 소위들까지. 너희들이 뭘 했는지 나는 안다. 중장님, 블랙박스에 다 나와 있어. 헬멧캠에도 다 기록되어 있고. 박대위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한선영 중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한지훈 일병을 헬기 문 앞에 세웠지? 안전벨트를 풀게 했지? 그리고 밀어서 떨어뜨렸지? 박대위가 무릎을 꿇었다. 중장님, 죄송합니다. 다른 간부들도 하나둘씩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 한선영 중장이 그들을 내려다봤다.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왜 그랬나? 죄송합니다. 왜 그랬냐고 물어봤다. 박대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교육 차원에서. 교육? 한선영 중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다. 300m 상공에서 사람을 밀어 떨어뜨리는 게 교육이야? 죄송합니다. 병사가 죽을 뻔했는데 교육이라고? 박대위가 대답하지 못했다. 한선영 중장이 오상우 소령을 바라봤다. 소령, 이것도 조용히 처리할 건가? 오소령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선영 중장이 김대령에게 명령했다. 김대령, 지금 즉시 이들을 체포하라. 네, 중장님. 헌병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활주로에 울려 퍼지다. 그리고 오상우 소령도. 네. 오소령이 깜짝 놀랐다. 저는 왜? 은폐 시도 및 조사 방해 혐의. 중장님, 그건. 소령, 당신은 부대장으로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방치했고 사고 후에는 은폐하려 했어. 오소령의 얼굴이 창백해지다. 이것도 부대 명예를 위한 일인가? 오소령도 수갑이 채워졌다. 한선영 중장이 활주로 한가운데 섰다. 주변의 모든 병사들과 간부들이 그녀를 바라봤다. 모두 들어라. 그녀의 목소리가 활주로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내 아들이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다. 한지훈이 중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이었다. 군복은 모두 누군가의 아들이다. 누군가의 자식이다. 그녀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다. 내 놈들은 그것을 짓밟았다. 박대위가 울먹이며 말했다. 중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한선영 중장이 그녀를 내려다봤다. 병사가 죽을 뻔했는데 죄송하다고 끝나나? 다시는 이런 일이. 다시는? 한선영 중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너희에게 다시는 기회는 없다. 그녀가 김대령을 바라봤다. 모든 관련자 군법회에 회부하라. 그리고 이 부대 전체 감사를 실시한다. 네, 중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부대 해체도 고려하겠다. 활주로가 다시 조용해졌다. 한선영 중장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군을 지키는 건 계급이 아니라 규정과 정의다. 그걸 잊은 자들은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그녀가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다. 중장님, 박대위가 절규했다. 기회를 한 번만 더. 한선영 중장이 걸음을 멈췄다.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기회는 한지훈 일병에게도 줬어야 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걸어갔다. 활주로에는 체포된 간부들의 흐느낌만이 남았다. 거대한 권력의 벽이 마침내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다. 작은 SOS 목걸이 하나가 불러온 변화였다. 하지만 그 변화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다. 정의는 때로는 늦게 오지만 올 때는 확실하게 온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목격한 순간이었다. 이틀 후 특전사령부 조사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한쪽에는 군검찰관과 수사관들이 앉아 있었고 반대편에는 증인석이 마련되어 있었다. 첫 번째 증인으로 불린 사람은 정우성 상병이었다. 그는 긴장한 얼굴로 증인석에 앉았다. 정우성 상병. 군검찰관 박중령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긴장하지 말고 본대로 들은 대로만 말해주면 됩니다. 네, 중령님. 박미정 대위와 그 라인의 평소 행동에 대해 증언해 주십시오. 정상병이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작년 봄이었습니다. 제가 부사관이었을 때 일인데요. 그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다. 박 대위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다른 병사들 앞에서 큰 소리로 질책하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습니까? 사소한 서류 작성 실수였는데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정상병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때 최유라 중위님과 소위님들이 돌아가면서 저를 비난했습니다. 이래서 부사관들은 믿을 수 없다. 기본기가 안 되어 있다면서요. 그 이후에는 어땠습니까? 라인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중요한 회의에서도 제외되고 좋은 보직에서도 밀려났고요. 박중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피해 사례를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정상병이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다. 이정민 일병 같은 경우는 정말 심했습니다. 조사실이 조용해졌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이 일병이 장비 점검을 하다가 작은 실수를 했는데 박 대위님이 전체 병사들 앞에서 1시간 넘게 모욕을 주셨어요. 모욕이라고 하면? 이런 애들 때문에 부대가 망한다. 특전사 자격이 없다. 집에 가서 엄마 젖이나 먹어라, 이런 식으로요. 박중령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일병은 항상 추가 작업을 시키고 휴가도 제한하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다른 간부들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정상병이 고개를 숙였다. 모두들 모른 척했습니다.
자기가 피해받을까 봐서요. 상병님도 마찬가지였습니까? 네. 정상병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기가 없었어요. 박중령이 기록을 정리한 후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지훈 일병에 대한 괴롭힘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네, 여러 번 봤습니다. 정상병의 증언이 계속되었다. 식당에서의 모욕, 브리핑실에서의 차별 대우, 허드렛일 강요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상입니다. 박중령이 말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상병이 나간 후 두 번째 증인이 들어왔다. 송기찬 상병이었다. 송기찬 상병, 박미정 대위 라인의 평소 행동에 대해 증언해 주십시오. 송 상병이 깊게 숨을 쉬었다. 저도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억눌렀던 분노가 섞여 있었다. 작년 여름 부대 체육대회 준비를 할 때였습니다. 제가 실수로 박 대위님 의견과 다른 제안을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날부터 저는 문제아가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3시부터 추가 훈련을 시켰고 주말에도 부대에 남아서 청소를 해야 했어요. 송 상병의 주먹이 떨렸다. 가장 힘들었던 건 다른 동료들이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한 거였어요. 저랑 친하게 지내면 자기들도 피해를 받을까 봐서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일이 계속되었습니까? 2달 정도. 제가 다른 부서로 옮겨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박중령이 기록을 하며 물었다. 다른 사람들의 피해 사례도 알고 계십니까? 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송 상병이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김영수 일병은 박 대위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한다고 해서 진급이 계속 미뤄졌어요. 실력은 충분했는데도 말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였습니까? 별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라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요. 조사관이 끼어들었다. 라인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박 대위님 눈에 들면 모든 게 편해져요. 좋은 보직, 빠른 진급, 편한 업무. 반대로 눈밖에 나면 모든 게 어려워지고요. 다른 간부들도 그런 분위기를 알고 있었습니까? 송 상병이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자기가 피해받을까 봐서요. 세 번째 증인으로 이정민 일병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눈가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이정민 일병. 박중령이 부드럽게 말했다. 힘들겠지만 용기 내서 증언해 주십시오. 이 일병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처음에 박 대위님이 좋은 분인 줄 알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입대 초기에 친절하게 대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달라졌습니까? 이등병에서 일병 진급할 때쯤이었어요. 제가 다른 일병과 친하게 지내는 걸 본 박 대위님이 불러서 내가 누구랑 친하게 지내는지 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일병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때부터 저를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랑 대화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이 일병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매일 뭔가 잘못했다고 야단 맞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요. 박중령이 물 한 잔을 건네며 기다렸다. 계속해 주십시오. 한 번은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잘 안 나왔는데 박 대위님이 일부러 대답을 안 한다면서 전체 병사들 앞에서 무릎 꿇고 서 있게 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이었습니까? 2시간. 그때 다른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게 정말 창피하고 괴로웠어요. 조사실이 조용해졌다. 최근에 있었던 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일주일 전에는 장비 정리를 하다가 공구를 떨어뜨렸는데 그것 때문에 온종일 혼났어요. 이 일병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이런 애들 때문에 부대가 망한다. 특전사 자격이 없다. 계속 그런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다른 간부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최중희님과 소희님들도 같이 저를 비난했어요. 마치 짜고 치는 것처럼. 이 일병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정말 죽고 싶었어요. 매일 부대에 오는 게 무서웠고 간부님들 얼굴 보는 게 두려웠어요. 박중령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지훈 일병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지훈이 형은 저보다 더 심했어요. 이 일병이 고개를 들었다. 이등병 때부터 계속 찍혀서 정말 사소한 것까지 트집 잡고 늘 따돌리고.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훈련 때마다 제일 위험한 자리에 배치하고 장비도 제일 낡은 걸 주고 그리고 항상 문제아 취급했어요. 이 일병의 증언이 끝난 후 네 번째 증인으로 김영수 일병이 들어왔다. 김영수 일병, 진급이 지연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김 일병이 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실력 부족이 아니었어요. 동기들 중에서 제가 제일 성적이 좋았거든요. 그럼 왜 진급이 지연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박 대위님 라인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김일병의 목소리에 억울함이 가득했다. 한 번은 직접 물어봤어요. 왜 진급이 안 되는지요? 그랬더니 박 대위님이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태도 문제였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알아서 생각해 보라고만 하시고. 김일병이 주먹을 쥐었다. 정말 억울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성과도 좋았는데 라인에 안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마지막으로 조사관이 질문했다. 이런 상황이 부대 전체에 알려져 있었습니까? 김일병이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왜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무서웠으니까요. 자기가 다음 타겟이 될까 봐서요. 모든 증인 조사가 끝난 후 박중령이 최종 정리를 했다. 총 12명의 증인을 조사한 결과 박미정 대위 라인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두꺼운 파일을 정리하며 계속했다. 단순한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권력을 이용한 조직적 갑질로 판단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수사관이 물었다. 군법회의에서 최종 결정되겠지만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예상됩니다. 박중령이 파일을 덮으며 말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조사실 문이 열리며 한선영 중장이 들어왔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녀가 조사진들에게 말했다. 중장님, 박중령이 일어나 격려했다. 조사 결과는 명확한 조직적 괴롭힘이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만 해도 10여 명에 달합니다. 한선영 중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그녀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재발 방지입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실 예정입니까? 한선영 중장이 돌아서서 말했다. 전 부대 간부 재교육, 신고 체계 개선, 그리고 정기적인 부대 분위기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조치는 심리 상담과 함께 원하는 부대로 전속 조치할 예정입니다. 박중령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이번 사건이 다른 부대에도 경각심을 줄 것 같습니다. 한선영 중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 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죠. 그녀가 조사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조사실이 조용해졌다. 길고 긴 진실 규명의 과정이 드디어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처벌과 재발 방지뿐이었다. 작은 SOS 목걸이가 불러온 변화는 한 부대를 넘어 정군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침묵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정의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었다.
일주일 후 특전사 의무대 병실. 따스한 오후 햇살이 병실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한지우는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고 눈빛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다. 목에는 여전히 그 작은 SOS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안전장치가 아니라 용기와 희망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자 한선영 중장이 들어왔다. 평소에 엄격한 군복 대신 편안한 사복을 입고 있었다. 오늘은 사령관이 아니라 어머니로서 온 것이었다. 어떻게 지내니? 그녀가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물었다. 많이 좋아졌어요, 어머니. 지훈이 일어나려 하자 한선영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편히 있어라. 오늘은 그냥 엄마니까.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조용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하고 평안했다. 지훈아. 한선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무엇을요? 내가 힘들어하는 걸 몰랐다. 아니, 알았어도 개입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 지훈이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한선영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다. 내가 사령관이라고 해서 내 아들만 특별 대우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더 철저하게 모른 척했지. 그게 맞는 거 아니었나요? 한선영이 지훈의 손을 잡았다. 맞다. 하지만 그게 내가 당하는 부당한 일까지 방치하라는 뜻은 아니었어. 지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 저는 괜찮았어요. 정말로요. 괜찮지 않았잖아. 한선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헬기에서 떨어질 뻔했는데 괜찮다는 게 말이 되니? 지훈이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이걸 눌렀을 때 정말 간절했어요. 누군가 도와주기를 바라면서요. 다행히 신호가 잘 전달되었구나. 네. 그런데 설마 어머니가 직접 오실 줄은 몰랐어요. 한선영이 미소를 지었다. SOS 신호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니? 더군다나 내 아들인데. 지훈이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아들이라는 게 알려졌는데 괜찮으실까요? 한선영이 지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왜 괜찮지 않겠니? 난 내가 내 아들인 게 자랑스럽다.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한선영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다. 내가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거든. 지훈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어머니, 박 대위님들은 어떻게 되나요? 한선영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다. 군법회의에서 중형이 선고될 예정이야. 그리고 저녁 처리될 거고. 오상우 소령님도요? 그분도 마찬가지야. 은폐 시도는 사건 자체만큼이나 심각한 문제거든. 지훈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조금 안타깝기도 해요. 왜? 그분들도 나름대로는 군인이었을 텐데. 한선영이 지훈을 바라봤다. 그의 선량함에 마음이 아팠다. 지훈아, 그들은 군인이기 전에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 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확실한 처벌이 필요해.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피해를 당한 분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한선영의 얼굴이 밝아졌다. 모두들 상당히 회복되었어. 특히 증언을 하고 나서 많이 좋아졌다고 해. 정말요? 그래. 정우성 상병은 다른 부대로 전속을 원해서 조치해줬고, 이정민 일병은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많이 안정되었어. 다행이에요. 송기찬 상병과 김영수 일병도 진급 문제가 해결되었고, 지훈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그분들이 용기 내서 증언해 주신 덕분에 진실이 밝혀진 거죠. 맞아. 너도 그들에게 고마워해야 해.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다. 정우성 상병과 이정민 일병, 송기찬 상병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다. 지훈아, 안녕? 정상병이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다. 형들. 지훈이 반갑게 일어나려 했다. 아, 일어나지 마. 이 일병이 급히 말했다. 우리가 잠깐 인사만 하고 갈게. 한선영이 일어났다.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울게요. 젊은이들끼리 이야기하세요. 중장님 앉아 계세요. 송상병이 말했다. 저희가 금방 갈 거예요. 괜찮아요. 커피나 한 잔 마시고 올게요. 한선영이 나간 후 네 사람만 남았다. 지훈아, 정말 고생 많았어. 정상병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에요. 형들이 더 고생하셨죠. 이 일병이 지훈의 손을 잡았다. 내가 용기 낸 덕분에 우리도 용기 낼 수 있었어. 맞아. 송상병이 고개를 끄덕였다. SOS 신호를 보낸 그 순간이 모든 걸 바꿨어. 지훈이 목걸이를 만졌다. 이 작은 게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정상병이 웃었다. 작다고 해서 힘이 없는 건 아니야. 오히려 때로는 작은 것이 더 큰 힘을 발휘하지. 지금 부대 분위기는 어때요? 지훈이 궁금해했다. 완전히 달라졌어. 이 일병이 대답했다. 이제는 누구도 함부로 못해. 송상병이 거들었다. 새로운 간부들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해. 병사들 인권에 특히 신경 쓰고, 그리고 뭔가 부당한 일이 있으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생겼어. 정상병이 추가했다. 지훈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지훈아, 이 일병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언제쯤 복귀할 거야? 의사 선생님 말로는 다음 주면 된다고 해요. 복귀하면 어느 부대로 갈 건데? 지훈이 잠시 생각했다. 원래 부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정말? 송상병이 놀랐다. 다른 부대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에요. 지훈이 고개를 저었다. 그곳이 제 자리예요. 그리고 이제는 달라졌으니까요. 정상병이 감동한 표정을 지었다. 역시 지훈이답네. 그럼 우리 다시 함께 근무하는 거네. 이 일병이 기뻐했다. 네, 잘 부탁드려요. 송상병이 시계를 확인했다. 우리 이제 가야겠다. 너무 오래 있으면 피곤할 텐데. 고마워요, 형들. 찾아와줘서. 당연하지. 우리 친구인데. 그들이 나간 후 한선영이 다시 들어왔다. 좋은 친구들이구나. 네,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한선영이 다시 의자에 앉았다. 지훈아, 이번 일로 많이 힘들었지?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행? 네. 이런 일이 생긴 덕분에 모든 게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잖아요. 한선영이 지훈을 자랑스럽게 바라봤다. 정말 씩씩하구나.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이에요. 내가 뭘 가르쳐 줬다고? 정의롭게 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려울 때는 도움을 요청하라고. 한선영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잘했어, 지훈아. 정말 잘했어. 지훈이 목걸이를 풀어서 어머니에게 건넸다. 이제 돌려드릴게요. 왜?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한선영이 목걸이를 다시 지훈에게 건넸다. 계속 가지고 있어. 하지만 이건 이제 내 것이야. 용기의 상징으로. 지훈이 목걸이를 다시 목에 걸었다. 네, 소중히 간직할게요. 한선영이 일어서며 말했다. 이제 가봐야겠다. 부대에 일이 많아서. 네, 어머니. 바쁘신데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뭘? 내 아들인데.
문 앞에서 한선영이 돌아섰다. 지훈아,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이야기해. 네, 어머니. 그리고 항상 자랑스럽다는 걸 잊지 마. 지훈이 격려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한선영이 나간 후 지훈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환했다.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가 따스한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구명장치가 아니었다. 정의와 용기, 그리고 희망의 상징이었다. 며칠 후 지우는 원래 부대로 복귀했다.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새로 부임한 간부들은 친절했고 병사들 사이의 분위기도 화목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누구도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았다. 작은 SOS 목걸이가 불러온 변화는 그 부대를 넘어 정군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저녁 점호 시간. 지우는 다른 병사들과 함께 정렬해 있었다. 새로운 소대장이 앞에 서서 말하고 있었다. 우리 부대는 앞으로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부당한 대우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지훈이 목걸이를 살짝 만졌다. 그 작은 버튼 하나가 이 모든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었다. 점호가 끝난 후 지훈은 부대 뒤편 언덕에 올라가 별이 뜨기 시작하는 하늘을 바라봤다. 정의는 때로는 늦게 오지만 올 때는 확실하게 온다. 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리고 지금 그는 그 말이 사실임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작은 것도 때로는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용기 있는 한 사람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지우는 목걸이를 꺼내 들여다봤다. 그 작은 붉은 버튼이 별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고마워. 그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바람이 살랑 불어와 그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새로운 시작이었다. 정의와 희망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 시작이. 이렇게 한 젊은 군인의 용기가 거대한 조직의 벽을 무너뜨리고 정의를 실현하는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상황을 목격하거나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때로는 작은 용기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함께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과 경험담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언제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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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